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40대 초반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 제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몇 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다시 힘든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내내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딱 제가 그러더군요. 부부라는 게 아무리 정으로 산다 해도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많이 의지하면서 지내는 게 있다 보니 엄마가 떠난 뒤로부터 아버지도 아주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또 언니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저 혼자서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은 힘들어도 남편에게 다 의지할 순 없게 되더군요. 물론 병원비 문제는 같이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부모님이니 제가 더 많이 신경 쓰고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병원에 들릴 때면 자식이 많은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도 가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며 북적이는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저는 혼자만 병간호를 하다 보니 그런 것도 부러웠죠. 오늘도 따님이 오셨네. 아,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매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먹을 거 조금 나눠준 것뿐인데. 그래도 간병인 하시는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옆에서 정말 잘 챙겨주셔서 얻어먹는 게 더 많다고요. 별건 아닌데 저도 오늘 떡을 좀 챙겨왔어요. 이거 같이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나저나 자식이 혼자야? 아, 언니가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요. 한국엔 저 혼자라. 아버지 아픈데 이럴 때 오면 좋지. 나는 애들이 5이라 하루씩만 돌아가면서 와도 일주일 금방 가버려. 지루한 줄을 모른다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키우고 나니까 참 잘했단 생각이 들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괜히 쓸쓸해 보이고 제가 아무리 혼자 해보겠다고 한들 역부족이란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다 아는지 주말엔 항상 아버지 병원을 같이 가주려고 노력했어요. 여보, 이번 주에 골프 모임 간다면서. 주말이라서 안 간다고 했어. 왜 주말에 가야 편하지. 당신도 하루 쉬고. 아버님 병원 가야지. 어떻게 매주 가. 나 혼자 가도 된다니까. 나는 주말 아니면 못 가니까 그때라도 가서 뵈야지. 아, 맞다. 아버님 읽을 책 좀 더 사야겠더라. 당신 같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사위도 아들이나 다름없지. 아니, 거기 아빠가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이더라고. 자식이 5인 집은 늘 시끌시끌하고 좋아 보이더라. 아버님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할걸? 당신만 그래. 언니도 초반엔 전화도 많이 하더니 요즘은 통 없네. 가끔 사소한 것도 다 섭섭해지더라고요. 저도 이런 마음인데 늘 침대 위 똑같은 병원에서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아빠는 오죽하실까 싶었어요. 그래도 아버진 그런 내색 한 번 없이 저랑 남편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왜 자꾸 와? 괜찮다니까. 한국엔 하나뿐인 딸인데 당연히 와야지. 나도 심심해. 집에만 있으면 할 것도 없고. 거짓말은 주부가 세상에서 제일 바쁘더라. 아빠, 내가 남편이랑 더 자주 못 오고 그래서 미안해. 마음은 매일 와보고 싶은데. 미안해, 아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날도 많다니까. 안 한 좋기만 한데 왜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어느새 제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도 조금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어머니도 되게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예, 너는 내가 죽어도 모르겠다. 어쩜 그러냐? 아무리 아버지가 아프셔도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정신이 없네요, 요즘. 그럼 어제 문자 보낸 거엔 왜 답장을 안 하니?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바로 볼게요. 이래선 주말에 밥 먹기도 힘들겠다. 그날 시간 되니? 어머니, 이날 말고 혹시 다른 날 오후에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 너 아직도 그렇게 병원 자주 가니? 간병인도 쓴다면서. 너 내가 아파도 그렇게 맨날 올 거니? 네 아버지만 부모야? 난 부모 아니니? 아주 끔찍하게도 챙기네. 아버지가 아프시다 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어머니. 아프시다고 해도 네 아버지 치매는 아니잖아. 먹고 자는데도 지장 없고 똥 오줌 못 가리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요새 많이 약해지셔서 외로워하시더라고요. 나도 외로워, 나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외롭지. 누군들 안 외롭냐? 아무튼 이번 주말은 내 뜻대로 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편한 시간으로 알려주세요. 요양병원에서 왕처럼 누워있는 네 잘난 아버지 병원비, 간병인비 다 우리 아들이 일해서 번 돈으로 나가잖아. 넌 그러면 나한테 더 잘해야 된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써서 어머님 챙기겠습니다. 아휴, 그냥 확 나도 어디 아파서 누워있든가 해야지. 어머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건강하셔야죠. 시어머니도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것 같더군요. 제가 양쪽 다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텐데 듣고 보니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지긴 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난 뒤 남편과 상의해 2주에 한 번 시댁에 가자는 약속을 했죠. 내가 지쳤다는 핑계로 많이 못 챙겼어. 그래도 어머닌 건강하고 잘 계시니까 그런 생각으로 나도 무심했던 것 같아. 당신한테도 미안해. 여태 좀 서운했었지? 아니야, 부부끼리 그런 게 어딨어. 괜찮아. 그리고 주말에 시어머니와 만난 식사 자리에서 여전히 절 못마땅해 하며 서운한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한순간에 사라질 감정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 더 많이 노력하고 찾아뵈면서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왔냐? 하도 오랜만에 봐서 내 아들 우리 손주 얼굴 다 까먹었다. 이건 뭐 마누라 허락이 떨어져야 움직이니? 내가 뒷전이고 네가 이 집안 실세 같다 아주. 어머니, 앞으로는 오늘처럼 주말에 식사 같이 자주 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엔 대꾸도 안 하시고 남편에게 쏘아붙이며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이 벨도 없는 놈. 너 초반에 네 장인이 결혼 반대했던 거 그거 다 잊어버렸어? 본인은 뭐 교직자로 살았는데 네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싫어했잖아. 난 그거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교사면 다야? 어차피 나이 들면 저러고 누워있는데. 엄마,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일을 꺼내. 너 이 기회에 복수나 해. 남들은 그런 거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힘없고 나이 들면 갚는다던데. 너는 속도 없이 병원 가서 사위랍시고 들여다보고 간병하고 있냐? 내 아들이지만 이럴 땐 참 어리석어. 애가 착하니까 저렇게 당하지. 저 어머니, 그 일은 오해예요.
아버지가 이 사람 다 좋은데 당시에 창업한다고 해서 그게 걱정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그게 그거지. 당신은 교장으로 안정적으로 살고 가방끈 길다고 잘난 척하는 거잖아. 그렇게 무시받고 살더니 왜 병원비까지 떼주면서 거기에 가 있냐는 거냐고.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선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며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왜? 내가 못할 소리 했냐? 아, 왜 나한테 눈치를 줘? 엄마, 장인어른 편찮으시기 전에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아, 그리고 엄마도 많이 챙겨드렸잖아. 때마다 뭐 챙겨서 보내주시고 일 있을 때마다 나서서 알아봐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어. 그런데도 엄마는 현재 장인어른이 어떠신지 병원에도 가보지도 않고. 돈이고 시간이고 전부 다 갖다 바치는 너희 둘이 있는데 아, 못하러 나까지 가서 굳이 왕대접을 해줘야 돼? 그리고 무릎 하나 못 쓰는데 그냥 집에 누워서 TV나 보고 있으면 되겠구만. 아, 뭘 그렇게 병원까지 가서 유난을 부리시는지. 시어머니 말 하나하나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저도 30 후반까지는 아이를 낳고 직장에 복귀해서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모두 남편에게 의지해 산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통틀어 남편만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니 나름 억울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받아치고 있는 남편도 상당히 난처한 얼굴이었고 고맙게도 저 대신 변명을 해주었죠. 그래도 장인어른 덕분에 우리 신혼 버텼어. 뭘? 그때 잠깐이었지?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잖아. 그때 나 사업 초기에 모아놓은 돈 싹 다 날리고 집까지 넘어갔을 땐데 유일하게 장인어른이 본인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해주셨잖아. 그게 아니라 종노릇할 사위가 필요했던 거지. 그때 아낀 덕분에 살아난 거지. 그리고 나 사는 내내 눈치 한 번을 안 주셨다고. 나도 장인어른한테 이제 빚 갚는 거야. 엄마는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이 사람 불편하게. 넌 아직도 잡혀 사는구나. 불쌍한 놈. 아휴, 기분 좋게 밥 좀 먹자고. 적당히 해. 어딜 소리를 쳐, 내 앞에서. 당신 왜 그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님. 알긴 하네. 이래서 며느리 역할이 중요한 거야. 보이지? 너 하나 때문에 아들하고도 원수될 위기 오는 거. 제가 사과를 하고 고조됐던 분위기가 조금 풀려갈 때쯤 그래서 지금 그 집은 그냥 놀리고 있는 거야? 네? 무슨 집이요, 어머님? 무슨 집이긴 무슨 집. 네 아버지 집. 신혼 때 가서 살았던 그 집. 아, 아직 부모님 짐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요. 아니, 뭐하러 가만히 놀리니? 어차피 병원 가 계시는데 빨리빨리 정리해서 월세라도 벌어야지. 방도 꽤 되잖아. 근데 아직 계획이 없어서요. 그렇다고 부모님 짐을 다른 곳으로 다 빼기도 좀 그렇고요. 유일하게 남은 부모님 재산이기도 해서요. 나중에 아버지가 어처가 완전히 정해지시면 저희가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좋지. 그 집에서 당신 오랫동안 살기도 했잖아. 아, 동네 근처에 시장도 가깝고 공원도 가깝고 살기 좋지. 이고지고 가실 거 아니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아, 그 집 하나 받아봤자지. 여태까지 갖다 쓴 병원비가 더 나오지. 에이, 참 교직자도 별 볼 일 없네. 나는 뭐 건물 하나는 남겨주고 갈 줄 알았는데 그 집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이라도 니들이 들어가서 살아라. 살고 있는 니네 아파트는 월세 주고. 아이, 그렇다고 장인어른 짐을 싹 버려? 아, 누가 갖다 버리래? 병원에 싸서 갖다 놔.
시어머님 마치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병원에서 운명을 다할 것처럼 집을 정리하란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말도 현실적으론 일리가 있지만 멀쩡히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혹시라도 퇴원을 했을 때 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갈 곳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굳이 허탈감을 아버지에게 주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월세라도 받으라며 절 멍청이 취급하셨지만 어떤 이야기를 한들 저는 기분이 나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한테서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왔는데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목소리였어요. 너 집이지? 내가 너한테 기인이 할 말이 있으니까 만나자.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우리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고. 보현이 출근하고 나면 나한테 문자 바로 보내. 갈 테니까.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출근한 뒤에 곧장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죠. 근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금방 집으로 오셨더군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내가 어제 무슨 일을 당한 줄 아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손을 댔다. 네? 그게 무슨... 저희 아버지가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믿기지 않더군요. 병원에 있는 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몸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으니 나도 저번 주말에 니들 말 듣고 그래도 사돈인데 아예 안 찾아뵌 것 같아. 마음에 걸려서 가봤다. 음료수까지 들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만지는 거 아니야? 남자는 나이 먹어도 남자라더니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사돈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할 짓이 따로 있지 어디 엉큼한 얼굴을 하고 누워있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아버지가 한 짓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내가 알아보니까 신고하면 바로 조사받는단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버지 만나서. 미쳤니? 당연히 가해자는 아니라고 하지.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못 봤는데 그런 추한 짓을 하고 딸한테 퍽이나 내가 그랬다 하고 말하겠다. 너 이거 어쩔 거냐고?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요. 혹시 아버지가 실수로 그러신 건? 실수? 실수로 한참 동안이나 나한테 손을 대고 있었겠냐?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곧바로 도망쳐 나왔다. 얼마나 수치스러워. 나는 여자 아니야? 나이 들었다고 여자도 아니냐고. 너희 아버지, 너도 모르는 두 얼굴이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알게 된 거고. 교육자라면서 어쩜 그런 짓을 해. 한 번의 실수라고 해도 나는 이 일 절대로 못 넘어간다. 너 아주 제대로 처신해야 될 거야. 네 아버지 휠체어 타고 옥살이 시키지 않으려면 끝까지 갈 테니까 알아서 해.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세요, 정말. 네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주 짐승놈이야, 짐승. 짐승이 사람 얼굴을 하고 누워있는 거다. 난 당장이라도 정신치료 받고 싶은 심정이야. 너도 여자잖아. 이런 일 당하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내가 지금 수치심에 살 수가 없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그래. 시어머니는 실질적으로 온몸을 벌벌 떨고 계셨어요. 어머니, 일단 제가 정중히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로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런 보상금으로 물어. 나 이 일로 네 아버지 얼굴 보고 피해자 조사받으러 다니는 거 상상도 하기 싫다. 그 두 얼굴의 사람이 나중에 보복이라도 하면 어떡해. 끔찍하고 네 아버지 얘기하는 것도 소름 끼친다. 네? 보상금이요? 어떤 보상금을, 무슨 보상금을? 어떤 보상금이라니?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했음. 그만큼 보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과로 때울 셈이야? 네 아버지한테 집 한 채 있다며? 그거라도 줘야지. 안 그럼 고소할 테니 그렇게 하라. 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을 내놓으라니요. 저희 아버지 그 집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제발 선처 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되세요? 선처라고? 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놓고 선처를 해달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 네 아버지 정신도 멀쩡하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거 아니야. 치매라고 하면 미쳤다고 생각이라도 하겠다. 그것도 아니잖아. 저는 이런 시어머니에게 조금만 시간을 갖고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였고, 경황이 없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방법 따윈 없다며 더 말하기 싫으니 다음 주까지 아버지의 집을 명의 변경해서 본인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인도 엄마이기 전에 여자라며 엄마가 장인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저도 이혼감이라고, 이혼하고 싶으면 얘기를 하라고 막 삿대질을 하시더니 바로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대체 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는 제대로 알아볼 새도 없었고, 그저 시어머니에게서 본인이 당한 일들만 듣고 말았죠.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남편과 상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저 혼자만 끙끙대며 지내고 있었어요. 정말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것도 괴로웠지만, 시어머니가 보상금으로 달라고 하는 집도 걱정이었어요. 사실 그 집은 저한테 그냥 집이 아니었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니부터 흔적이 다 있는 곳이었고, 어릴 적에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던 곳이라 거기만 가면 좋은 시절이 생각나 남편하고도 그 집에서 살 꿈을 꿨던 건데, 이 집을 시어머니한테 드리면 당연히 시어머니는 바로 집을 팔 것이고, 집을 팔아버리면 되찾기도 어려울 테니 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곤 사실 아버지를 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지만, 저는 아무 내색하지 않고 한 3일이 지난 뒤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희 시어머니 왔다 갔다면서. 응, 와선 금방 가버리더라. 음료수 하나 들고선. 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 응, 급한 일이 있다고 가버리더라고. 미안하게.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완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쏟았죠. 하필 병원에서 울고 있으니 아버지 상태가 괜히 심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잠깐 밖에 나왔던 옆 베드의 어르신 보호자 따님이 제 옆에 앉더라고요. 늘 아버지를 잘 챙겨주셨던 분이었죠.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많이 힘들죠? 아니에요. 오늘따라 그냥 너무 힘이 들어서. 나도 아버지 맡겨놓고 자주 못 와요. 자식 마음은 항상 죄인이죠. 나도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저를 언니처럼 다독여주는데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더 나서 멈추질 않더군요. 시어머니가 찾아온 뒤에 제가 알던 아버지를 의심해야 한다는 게 심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요. 혹시 이상한 행동 하시거나 그러진 않죠? 무슨 행동요? 얼마나 반듯하고 좋은 분인데요. 난 여기서 늘 막무가내인 남자 어르신들만 보다가 저런 어르신도 있구나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 그래도 저랑 내내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기, 혹시 어젠가 병원 찾아온 여자 때문에 그래요? 네? 혹시 긴 파마 머리에 마르신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담 저희 시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어제도 계셨어요? 몇 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 아니 낯선 분이 면회 왔다길래 봤죠. 우린 얼굴을 다 알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라서 눈에 띄어서 봤는데 아니 오자마자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혼자 화내고 휙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저 이런 이야기 여쭤봐서 좀 그런데 혹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쳐다본다거나 어디를 만진다거나 그러셨나요? 질문이 좀 이상한데 혹시나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네? 그 사람을요? 아니요. 멀찍이 앉아 있다가 이야기만 하던데요. 난 그래서 뭐 따지러 온 여자인가 했어요. 말투도 되게 사납고 표독스럽게 쏘아붙이더라고요. 분명 저희 아버지는 아무런 행동도 하신 거 없단 거죠? 확실히 보신 거 맞죠? 그날 일을 똑똑히 기억하는 보호자에게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더니 되려 본인이 증인도 서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맞다. 내가 증거가 있어요. 네? 증거라뇨? 그게 무슨... 실은 요즘 요양사나 간병인들이 노인을 함부로 하고 왜 그런 일 많다고 하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 내가 작은 소형 CCTV를 달아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찍혔으면 옆자리도 나오니까 한번 봐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곤 속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불안한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 일을 제대로 파헤칠 수가 있게 됐고 CCTV를 돌려보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화면 속에 시어머니인 저희 아버지에게 집이라도 빨리 넘기라면서 계속 병원비로 압박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되려 두 손을 가만히 오므린 채 고개도 못 들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손끝 하나 닿고 있지 않은 아버지에게 그런 누명을 씌운 거였어요. 증거도 없겠다 진술로만 그런 거짓을 꾸며낸 거였는데 얼마나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 또한 속았으니 증거가 없었다면 경찰 또한 깜빡 속아 믿을 뻔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겁없는 거짓에 저 또한 너무나도 화가 났고 쉽게 용서가 되질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제 믿음을 지킨 게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지만 정말 그럴 분이 아니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한 거짓말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었던지 질리도록 연락을 해왔어요. 네 그 파렴치한 아버지가 한 짓, 피해자인 나한테 해줄 보상은 준비 다 됐니?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기회 줬으니 좋은 말로 할 때 보상금 내놔라. 안 그러면 네 아버지 휠체어 탄 채로 경찰서 가는 수밖에 없다. 이젠 본인을 당당히 피해자라고 부르면서 절 압박하는데 이미 제가 진실의 키를 쥐고 있으니 이 일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하며 만나자고 하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집 한 채가 굴러왔다고 생각했는지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정도로 넘어갈 생각한 거 다행으로 알아. 그러게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명의 이전이랑 다 해서 준비해 왔니? 실은 명의 이전 못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겠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저희 아버지라도 말이에요. 뭐야? 너 지금 네 아버지 옥에 보내겠다는 거야? 너 그 감당할 수 있겠어? 제가 감당할 부분이 뭐가 있겠어요. 제 아버지가 감당을 하셔야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도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서 가서 저희 아버지 고소하세요. 제가 서류 접수하고 하는 거 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보현 씨한테도 얘기하세요. 저 이혼도 감내할 수 있어요. 이런 일로 쉬쉬하면 되겠어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으며 말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예, 내가 어떻게 그걸 보현이한테 말을 하겠냐? 그리고 나도 나이 들어서 이런 일 당해서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못해, 창피해서. 그리고 네 아버지도 아픈 양반인데 너 네 아버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겠어? 이 사실 알려지면 패가망신인데.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보상금 주는 걸로 끝내라. 그 집 덩어리가 크면 그 집 대출 받아서 일단은 얼마 주면 되잖아.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되죠.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거지. 정신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 받으실 수 있으시다고요. 시어머니는 강경하게 나오는 저를 보곤 완전히 역전이 되어선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죠. 본인 목적은 그 집이었는데 경찰 조사까지 받으러 다니면 일이 완전히 꼬여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거짓말한 것까지 탄로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당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직접 고소 진행하는 것까지 돕는다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안절부절하며 제 팔만 잡아 끌더라고요. 예.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과했다. 네 아버지가 팔을 그냥 휘저은 것 같은데 내가 오해를 한 모양이야. 그냥 이쯤에서 조용히 덮자. 너랑 나랑만 아는 사실로. 네? 그렇게는 안 되죠, 어머니. 오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하신 거죠, 그럼. 그 거짓말로 저희 아버지 누명을 씌우시려고 한 거고요. 거기에 제 아버지 집까지 뺏으려고 하신 거네요. 얘 또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니? 서로 오해한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오해도 할 수 있는 거지. 네 아버지는 나한테 실수를 한 거고 난 오해를 한 거야. 이만하면 됐다. 욕 봤어 정말. 아는 사람들 만나기 전에 빨리 나와라 가게. 너는 어떻게 뭐 아니면 도냐? 아니요. 저는 오늘 이 일에 대해 끝을 봐야겠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당하셨다는 거 일단은 여기 다 녹음했으니 제가 대신 신고해 드릴게요. 제가 막 신고 접수하는 대로 가니 시어머니가 제 옷을 잡아 끌며 제 팔을 막 가격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하길래 저러는지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시어머니에게 그 CCTV 동영상을 보여주며 당신이 말한 이날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냐며 눈이 있음 보고 말을 해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지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를 뿌리치며 난 이거 가지고 당신 협박죄로 신고할 거라고 당신은 당신 가던 길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를 막아서더니 제 발밑으로 기어와 갑자기 울면서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순간적으로 돈에 눈이 멀어서 치기 어린 행동을 저질렀다며 가족끼리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는 본인은 가족끼리 사기나 칠 생각을 하고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아픈 저희 아버지를 파렴치한 가해자로 몰았으니 말이에요. 저는 이런 소름 끼치는 시어머니가 언제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런 짓을 꾸며낼 것 같다는 생각에 제대로 벌을 주리라 다짐했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남편 또한 제게 볼 면목이 없다며 차마 용서를 해달라고 하지도 못했는데 저는 이혼까지 각오하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거짓 증언들, 문자, CCTV 이 모든 것들을 모아 협박죄로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혼자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변호사도 선임해 이 일을 진행하였죠. 시어머니는 협박죄에서도 직계 존속에 대한 협박으로 존속 협박죄가 성립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다닐 때부터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갈 때까지 매일같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용서를 빌었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가서 저에게 했던 용서를 똑같이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와 아버지가 당한 고통이 더 컸기에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들이 들었을 땐 그것 좀 용서해주지 가족끼리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며 손가락질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언제 또 어떻게 일을 꾸며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강하게 밀고 나갔어요. 그렇게 재판이 끝나 시어머니는 약한 경벌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할 때 옥에는 가기 싫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 그렇게 큰 벌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선 비싼 변호사 선임비로 자기 집을 잃고 자기 아들까지 잃게 돼 초라한 노후 생활을 겪게 되었죠. 한순간에 파렴치한 거짓말이 본인 노후 전부를 망가뜨리게 되었으니 그렇게라도 벌을 받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을 하였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시어머니와는 일체 만나지 않고 연을 끊고 사는데 남편은 저 모르게 가끔 본인 엄마를 보러 가는 것 같긴 했어요.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 얘기도 못하고 시어머니의 생활비도 못 보태주고 있는데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책을 읽고 병실 사람들과도 돈독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시국 때문에 면회도 자주 못 가고 밖에서만 얼굴을 보고 제한 시간도 있어 되려 저희 아버지가 갇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자칫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아버지를 제가 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한시름 마음을 놓으며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절 도와준 옆에 침대 보호자 따님한테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며 둘도 없는 자매처럼 지내고 있고요. 외국 나가 있는 언니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며 은혜를 갚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딸로도 엄마로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을 앞으로 더 잘 지킬 거고 나중에 하늘에서 엄마를 만났을 때도 아버지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은 절대로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